그동안 몰랐던 오페라의 진짜 속 이야기.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고 방금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신 거 읽으면서 이게 한참 웃었어요. 예, 어떻게 신청 대상이 됩니까? 저도 안 되긴 하는데, 네, 뭐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네, 그렇죠. 이게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눌러보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게 박용래님처럼 이게 자격이 안 되면 살짝 속상한 건 사실입니다. 자, 고노이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늘 처음인 것처럼 우리가 이 작품에 빠져듭니다. 그러게요. 우리 인류는 왜 알고 있는 스토리도 계속 보고 계속 찾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바로 아는 맛이 무섭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주제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운명의 장난에 의한 사랑의 출발과 파국, 순수한 청춘들의 사랑이 사회 관습의 틀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시대와 장소를 떠나서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철학적입니다. 자, 로미오 줄리엣, 연극, 오페라, 발레, 뮤지컬, 영화, 이렇게 장르도 다양하다 보니까 골라보는 재미도 있고요. 또 비교해서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게 연극으로 일단 있잖아요. 그런데 연출가들이 또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버전이 많게 느껴지고, 오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코피에프는 발레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이 음악도 들어보시면 익숙한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영화로도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는데,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과 그리고 바슬 루어만 감독,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 비교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감독에 따라서 완전히 속도감과 그러니까 이 시각이 다르니까 네. 같은 대본, 같은 이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할 수 있나. 그렇죠. 그리고 많은 연출들 찾아보시면 오페라 또한 정말 뭐 고전적으로 그 당시에 로미오와 줄리엣을 재현한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뭐 수트를 입은 그런 인물로 변하기도 하니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리메이크 영화가 되는 것처럼 오페라도 이 새로운 감각으로 또 연출도 다양하게 올려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두 가문의 대립을 마피아나 갱스터 조직의 유혈 사태로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죽 재킷을 입고 선글라스, 그리고 칼 대신 권총을 들곤 하겠죠. 그리고 최근 유럽의 경향은 미니멀리즘 연출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대한 이 세트를 치우고요, 무대를 비운 다음에 어떤 오브제에 중심을 둬서, 그리고 조명만으로 연출하여서 이 출연자들의 감정을 극대로 이끌어내는 그런 작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출도 누가 먼저 총을 쏘냐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뭔가 이 화려한 게 유행이면은 다 화려하게 하고, 네, 어느 날 세트 치우고 조명 원편으로 간다. 그렇죠. 그건 다 그렇게 가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그런데 그 고전 연출, 화려한 드레스와 이것도 좋아하지만, 또 어쩔 땐 미니멀한 것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객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미니멀의 최장점은 우리가 이제 가수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고, 네. 그런데 예. 도대체 무슨 함의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을 하게 돼서, 그게 오페라를 보는 애들 조금 힘들 때도 있어요. 네. 이 조명, 이 연출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들어야 되니까. 네, 그게 조금 피로도가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영원한 고전인 로미오 줄리엣이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지난주에 오페라 2막까지 봤는데요. 이제 3막이 올라갑니다. 로렌스 신부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린 로미오와 줄리엣에게 비극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인물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몬테규가의 하인 스테파노입니다. 원작에는 없는 오리지널 캐릭터인데요. 네. 가장 흥미로운 각색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 스테파노는 로미오를 모시고 사는 어리고 장난기 많은 10대 소년
시종입니다. 그런데 메조 소프라노가 이 역할을 부르게 되거든요. 어허. 제가 방금 10대 소년 시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메조 소프라노는 여성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를 여성이 바지 역할을 맡는다라고 전통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지 역할이라고 하면 남성 역할을 칭하는 이제 예전의 표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모차르트 오페라에도 나타나고 뭐 로시니 오페라에도 나타나는데 이 구노도 이런 전통을 차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 프랑스 오페라에서도 이 바지 역할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것을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흥행에 필수 요소가 되었죠. 그리고 구노의 다른 오페라 파우스트에서도 주인공 마르그리트를 짝사랑하는 이 소년 시에벨이 사실은 메조소프라노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구노와 대본가들은 원작이 없는 스테파노 왜 추가시켰을까요? 이게 원작이 없는데 오페라로 만들면서 추가해도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예. 가능했죠. 요즘 같으면 사실 어쩌면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저작권에 의해서 원작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좀 힘들 수도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예. 이 스테파노라는 바지 역할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자칫 너무 심각하게만 흘러갈 수 있는 이 오페라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비극의 도화선이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작에서는 양 가문의 하인들이 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티볼트와 머쿠슈의 결투로 이어져서 오페라에서는 스테파노의 조롱하는 노래가 치명적인 유혈 사태를 불러오는 어떤 인과관계를 만들어내는 장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적으로는 산막 후반부터 이 오페라가 본격적으로 어두운 면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스테파노가 10대 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통통 튀는 노래들을 부르면서 다가올 이 어두운 비극과 뭔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테파노가 어떤 노래를 도대체 불렀는지 궁금합니다. 네, 스테파노의 아리아라고 하지 않고 스테파노의 샹송입니다. 어허. 이 샹송은 이제 프랑스의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장르죠. 어찌하여 머무는가 하얀 맷비둘기여라는 노래인데 어제부터 내가 헛되이 주인님을 찾고 있네. 아직도 캐플리카에 계신 건가?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감히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볼까? 어찌하여 여기 머무는가? 하얀 맷비둘기여. 이 맷비둘기는 줄리엣을 상징하겠죠. 날개를 펴고 숲에서 온 비둘기. 그러니까 로미오의 사랑을 따라 날아가라 하는 노래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왜요? 예, 이 장면이 너무 뭐랄까 이 역할에 다음으로 전개될 때 네. 확실하게 이어주는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뭔가 환기되는 느낌을 확실히 주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메오 줄리엣에 너무 집중돼 있는데 네. 딱 요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좀 숨을 쉴 수 있고 네.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들어볼까요? 구노의 오페라 로메오 줄리엣 3막 중 디피에르 주 셰르세 항백몽 메르트 어제부터 헛되이 찾고 있네. 크페티 플랑슈 토르렐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얀 맷비둘기야. 메조소프라노 엠머레이의 음성 미셸 플라송이 지휘하는 툴루즈 카피톨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3막에 나오는 스테파노의 아리아 디피에르 주 셰르세 항백몽 메르트 어제부터 헛되이 찾고 있네. 크페티 블랑슈 트로톨렐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얀 맷비둘기야. 감상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햄머레이의 음성 미셸 플라송이 지휘하는 툴루즈 카피톨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제 무대에선 티볼트, 머큐쇼, 로미오의 칼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이 오페라 가수들도 이 장면을 잘하기 위해서는 네. 칼싸움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싸우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큰일 납니다. 물론 뭐 날이 서 있는 진짜 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2016년 국립오페라단 공연에서는요. 무술 감독 필립 올리언스가 지도를 했다고 해요. 이분이 영화 아서왕 등에서 그리고 여러 장르의 작품에서 무술 감독을 맡았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사실 유럽에서 그 결투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최근에 어떤 해외 드라마들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결투하는 게 사실 한 5초 만에 결판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서로가 이제 칼 휘두르는 순간
뭐 둘 중에 한 명은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연에서는 상당히 좀 오래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합을 맞춰야 되는데 실제로 펜싱에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크고 작은 부상이 발생하고 또 연습 과정에서 막 손과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노래했다는 무용담도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칼을 들면 네, 둘 중에 한 명은 죽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아, 도대체 왜 이렇게 이 두 가문, 로메오 가문과 줄리엣 가문은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된 건지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시대적 배경이요. 교황을 지지하던 교황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지지하는 황제파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베로나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 베로나에서는 매일 혈투가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세와 르네상스 경계인 이 14세기 이탈리아는 도시국가 체제였습니다. 이탈리아는 도시국가 체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하고 통일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력 가문들이 도시의 통치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엄격한 이 가문마다의 어떤 전통과 질서 그리고 종교적 권위가 지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견고한 사회적 벽이 비극을 낳게 된 그 핵심적인 장치로 사용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도시에서 이 영향력을 위해서 네. 두 가문이 그렇죠. 사실 종교적 갈등도 지금 비춰봤을 때 그게 막 신앙심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아마도 세력에 의한 싸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권력이군요.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줄리엣이 그럽니다. 왜 하필 당신의 이름이 로미오냐고. 이 낭랑공주는 호동왕자를 네. 위해서 자명고를 찢어서 나라를 망하게 했잖아요. 네. 결국 결론은 사랑은 위대하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탄생하던 이 16세기 말이 르네상스가 꽃피우던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세 시대 그 전에 중세 시대는 신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술 작품들이 신을 찬양하는 그런 테마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르네상스에서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감정 그리고 자유의지가 강조되던 시기입니다. 줄리엣의 대사 중에서요. 이름이 무슨 소용이냐. 장미꽃은 다른 이름으로 불려도 여전히 향기롭다. 너무 아름답네요. 우리가 읽으면서도 좀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순간 예. 그 가문이라는 껍데기보다 인간 본연의 감정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서 가문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선택한다는 이 휴머니즘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에서 인식, 오페라에서의 인식, 로미오 줄리엣을 보면은 네. 제가 보기에 둘은 싸우기 정말 싫어하거든. 그렇죠. 지금 대사 보세요. 이렇게 낭만적인 대사. 근데 이 권력, 가문의 권력 우위 때문에 네, 네. 어쩔 수 없이 비극적인. 휩싸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제가 정말 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가장 사랑하는 곡이라고 할 수. 곡 전체에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Sorry보다 더 좋아합니까? 그럴 것 같은데. 와. 이게 Va je te pardonne. 이게 잘 가요. 당신을 용서하겠어요. 그리고 오 두스니 오 달콤한 신혼의 밤이여라는 곡인데 이게 네. 첫날 밤이자 사실상 마지막 밤에 그 아쉬움을 남겨두고 부르는 신혼의 이중창이라고 해야만 하겠죠. 이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 차이를 눈치채진 청취자가 계실까요? 지난주엔 로베르토 알라냐 또 안젤라 게오르기의 음반이었는데 오늘은 다른 음반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가수는 달라졌는데 지휘자 오케스트라는 같네요. 오늘 가져온 음반이 전설적인 테너 알프레도 크라우스 그리고 소프라노 캐서린 말피타노 그리고 지휘자 미셸 플라송 툴루즈 카피톨 오케스트라가 1983년에 녹음한 음반입니다. 지난주 음반과 오케스트라와 지휘자가 같고요. 지난주 음반과 비교를 하자면 83년 음반이 조금 더 고전미가 있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클래식하다. 네, 조금 더 단정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물론 정확히 정의될 수 없지만요. 네. 이 알프레도 크라우스는 실제로도 진짜 굉장히 멋있는 외모를 가지고 계시고 또 이런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인터뷰를 봐도 되게 귀족적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로베르토 알라냐보다 조금 절제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피타노는 게오르규보다 조금 더 연약한 줄리엣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로베르토 알라냐와 안젤라 게오르규가 이 같은 오케스트라, 같은 지휘자랑 녹음한 것은 그 음반이 나오고 세월이 흘러서 자신들이 그 음반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전통을 이어받는다. 네, 아니면 두 번째 명반이다 또는 조금의 오마주와 존경 이런 게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피타노가 지금 방금 게오르기보다 좀 연약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연기일까요? 실제 소리도 그럴까요? 소리도 저는 연약하다고 생각해요. 네. 게오르기보다? 네, 네. 흥미롭습니다. 자, 같은 지휘자, 같은 오케스트라인데 가수가 달라졌고요. 그보다 10년 전 녹음입니다. 느낌이 어떻게 다를지 대단히 궁금한데요. Va tutte padrone, 리드맨의 잘 가요, 당신을 용서하겠어요. 이어서 오 달콤한 신혼의 밤까지. 소프라노 캐서린 말피타노와 테너 알프레도 크라우스, 역시 미셸 플라송이 지휘하는 툴루즈 카피톨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사막 중 Va tutte padrone, 오디세의 뉘 디메네 잘 가요, 당신을 용서하겠어요. 오 달콤한 신혼의 밤이요. 소프라노 캐서린 말피타노와 테너 알프레도 크라우스, 미셸 플라송이 지휘하는 툴루즈 카피톨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와, 낭만적입니다. 옹이뉴키님, 테너 음성이 특히 더 간절하게 들려요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중창을 지난주부터 계속 듣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몇 번째 이중창입니까? 그러니까 1막에서 예. 첫 만남의 설렘을 들려드렸던 앙주 아도라블르 귀여운 천사여 들려드렸고요. 2막에서 발코니 장면 오신성한 밤이요. 그리고 지금 4막에서 이제 애절한 이별을 들려드렸죠. 가세요, 당신을 용서했어요, 신혼의 밤이요 오늘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5막에서 무덤 피날레에서 또 이중창이 이어집니다. 이야, 그러면은 지금 3막 빼고는 각 막마다 이중창이 한 번씩 좀 과하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많은 예. 비평가들이 네. 이 4개의 이중창에 오페라를 살짝 곁들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4곡의 이중창이 두 연인의 감정 변화를 따라가면서 오페라 전체의 뼈대를 이루거든요. 사실 이런 오페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도 있었고 프랑스에도 있는데요.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프랑스에서는 이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몽유병의 여인이라는 작품이 정말 이중창의 진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막에서 또 2막에서 나오는 이 이중창들이 하나의 교향곡처럼 1악장은 만남, 2악장은 사랑, 3악장은 이별, 그리고 4악장은 죽음의 서사를 완성하면서 이 구노의 오페라만의 독보적인 낭만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 이중창 중에서 방금 들려드린 이중창이 뭔가 가장 고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미셀님, 저한테는 말피티노가 표현하는 게 감정이 더 전달되는 듯, 그리고 좀 더 맑은 듯,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오미셀님, 느끼시는 그대로가 정답입니다. 이동일님, 장미는 장미가 아니어도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다. 이름이 무슨 대수냐는 것이죠. 줄리엣의 답답한 심정이 전해집니다 하고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3483님, 일이 있어 밖에 나왔는데 방송 다 듣고 일어나려고 차에 앉아있네요. 화요일은 늘 기대됩니다. 이런 메시지 들 때마다 우리가 감동이에요. 감사하고 또 보람이 있습니다. 유영주님, 두 가문이 갈등하는 도시 베로나가 사랑의 도시로도 유명하니 아이러니하면서도 드라마틱하네요. 장미의 계절에 구노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이 베로나가 정말 사랑의 도시고 많은 연인들이 이 줄리엣의 집으로 재현되어 있는 곳에 방문하곤 하고요. 네. 여러분 꼭 베로나를 꼭 가보시기를 또 추천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강과 또 맛있는 집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요즘 주변에 이탈리아 여행 간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막 라스칼라에 가서 오페라를 볼 것이다 이런 주변 지인들이 계신데 제가 가이드해서 통솔해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맛있는데 모셔가고 싶고 막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같고요. 이 로컬에 있는 맛집을 곳곳 다 알고 계시는군요. 네, 베로나 제 이탈리아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게 베로나였어요. 자, 다시 오페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줄리엣이 가짜로 죽어야 할 타이밍이 됐어요. 원작에서는 파리스 백작과의 결혼식 전날 줄리엣이 약을 먹고 잠듭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열리지 않는데 오페라에서는 결혼식이 열립니다. 이것도 각색으로 된 장면이죠. 네, 이것이 결혼식이 시작되고 파리스 백작이 줄리엣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려는 순간 줄리엣이 쓰러지면서 죽습니다. 군호 입장에서는 결혼식처럼 이 극적이면서 멋진 교회 음악을 사용하는 이 멋지게 연출될 수밖에 없는 장면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무대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지는 성당 또는 대형 연회장으로 꾸며지고요. 합창단의 그 웅장한 축가 속에서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이 산막에서 두 사람이 이제 첫날 밤을 보내는 이중창을 불렀던 그런 모습과 이 사막의 화려한 강제 결혼식이 대비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줄리엣이 독약을 마시는 장면에서 부르는 독약이 아리아입니다. 네. 사랑이여, 제게 용기를 주세요. 자, 왜 안 그렇겠어요? 뭘 믿고 이 약을 먹어? 네, 이 10대 소녀가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네. 만약 깨어나지 못한다면 눈을 떴는데 차가운 무덤에 혼자 갇혀 있다면 하면서 이 오케스트라가 앞에 전주가 사실 한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 멜로디가 굉장히 불길하고 또 뭔가 공포가 엄습해오는 느낌을 줍니다. 1막에서 줄리엣이 불렀던 아리아 꿈속에 살고 싶어라가 철없는 소녀의 가볍고 통통 튀는 매력을 보여줬다면요, 이 사막의 아리아는 갑자기 이 여인이 세월을 조금 지나서 성숙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줄리엣의 성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노래가 오페라에서 빠질 뻔했다면서요? 이 초연 당시에 예. 줄리엣 역을 맡은 소프라노 마리 미올랑 카르바이유가 이 곡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호호. 이 자신의 밝고 기교적인 창법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극장장의 아내였습니다. 세상에. 그렇다 보니까 군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곡을 빼고 연주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와. 사실 극장장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겠죠. 아니 당연히. 그래도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런데 1888년에 파리 오페라 극장 공연을 위해서 이 오페라를 한번 개정하면서 다시 삽입을 했고요. 현재는 소프라노가 자신의 드라마틱한 가창력 그리고 뭐랄까 이 한 여인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리아로 이 곡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야. 만약에 첫 번째도 빠지고 두 번째도 빠졌으면은 네. 정말 없이 갈 수도 있었을 뻔했는데. 지금까지 없이 왔을 것 같아요. 와,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극장장 마음도 이해가 가는 게 사실 저 이 곡을 진짜 많이 가르치거든요. 네. 실제로 여학생들이 레슨 때 정말 많이 가져오는 곡인데 이게 2절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부르다 보면 상당히 길게 느껴집니다. 안 그래도 드라마틱한 곡이 더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걸 또 극장장에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 곡 감상해 보시면 정말 그 줄리엣의 처절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리엣이 부르는 독약의 아리아 들어보겠습니다. 디올 캐프리송 쿠당마벤 아무런 아니면 공부하주.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 사랑이여 제게 용기를 주세요. 소프라노 캐서린 말피타노의 음성 미셸 플라송이 지휘하는 투르즈 카피톨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군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사막 중 디오 캐플리송 쿠당마벤 아무런 아니면 몽구아주.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 사랑이여 제게 용기를 주세요. 소프라노 캐서린 말피타노가 노래했고요. 미셸 플라송이 지휘하는 투르즈 카피톨 오케스트라가 함께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엔 로미오가 부르는 독약의 아리아를 들어볼까요?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무덤으로 찾아온 로미오가 줄리엣을 따라 독약을 마시면서 부른 노래 아닙니까? 네, 안녕 어둡고 고요한 무덤이여라는 곡인데 예. 셰익스피어 원작에 나오는 이 로미오의 독백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잔혹한 죽음의 신이 이토록 아름다운 너를 탐하여 이 어두운 무덤 속에 가두었구나. 이 원작의 슬픈 은유가 가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군호는 이 장면에 화려한 기교를 덜어내고 선율 자체의 우아함과 감정 표현에 집중하는 카바티나로 작곡했습니다. 네. 이 카바티나는 주인공의 그 감정을 드러내는 이탈리아식의 아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테너가 목청껏 노래를 하는 절규가 아니라 소리를
뭔가 반으로 줄여서 낸다고 할 수 있는 이 메짜보체 기법으로 노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리아에서 이 메사디보체의 기법을 또 네, 우리가 유심히 들어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곡 마지막 곡으로 듣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집중하셔야 합니다. 구노가 무덤신을 아예 하나의 막으로 만든 이유가 드러나는데요. 줄리엣이 눈을 뜹니다. 줄리엣이 깨어났어요. 이 왜 줄리엣을 깨어나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페라의 불문율이 바로 백조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백조의 노래라고 하면 백조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부르는 마지막으로 그 외마디에 뭐 소리를 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오페라에서 남녀 주인공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둘이 같이 꼭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문율 아닙니까? 그 큰 무대에 네. 중앙에 남녀 주인공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고 서로 손을 맞잡고 핀 조명에 하나가 떨어지는 이 장면이 사실 필요한 거죠. 이 극적으로는 비극성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독제를 뭔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또는 뭐 가짜 약이 좀 약하지 않았을까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희망을 관객에게 잠시 던져주지만 사실 희망이 무너지고야 말죠. 그러니까 원작보다 더 처참해지는 효과를 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격적인 각색이 오페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변형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와, 성공적인 변형 중 하나다. 이 예를 보면서 많은 오페라 작곡가들이 또 이 연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자, 죽어가는 로미오와 다시 깨어난 줄리엣이 부르는 피날레 이중창. 이 이중창을 위해서 오페라는 달려왔나 봅니다. 네, 위로받고 가엾은 영혼이여 피날레 이중창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로 전개가 되고 그 재회의 기쁨 그리고 고통을 호소하는 로미오 그런데 또 독약으로 죽어가는 로미오 남은 독약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한 줄리엣과 그리고 단검을 꺼내서 자신을 찌르고 주여 저희를 용서하소서라고 이제 부르짖게 되는데요. 이 원작의 정적 대신에 이 오페라는 두 성악가의 열창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이 총주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낭만주의 오페라의 정수와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과 작품이었지만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만큼은 꼭 다시 봐야 하는 또 이유를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오페라 기대도 될까요?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